네, 뉴스공장에서 경제 가정교사 맡고 계신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주요 경제뉴스 오늘 저도 배워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15개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연속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언론에서 사실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로 좀 크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냥 뭐 관성적으로만 보도를 하시던데 일단 경상수지가 뭔가를 청취자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은 이유가 경상수지가 그 당시에 적자였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그냥 한 3, 4년 계속 적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는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가 거의 만성적이었었어요. 근데 98년도부터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흑자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 관리를 안 하면은 또 다시 그러니까 이런 외환위기 당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경상수지라는 게 일단 뭐냐면은 우리가 가계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가계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 그게 이제 수입이고요. 지출한 돈, 이게 지출, 이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수지인데 그게 이제 국제수지라고 해요. 국제수지에서 이제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이 있는데 경상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달러는 우리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은 들어올 때는 좋지만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할 돈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누적액이요. 거의 한 8,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많이 쌓였죠. 근데 이제 경상수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7월 달까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누적액을 발표를 했죠. 발표했는데 한 52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 역사 1월부터 7월까지의 그 누적액으로 봤을 때는 역대 세 번째로 이제 높은 건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1위예요.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론들이 주목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도가 7월 달까지 누적액으로는 가장 많았었어요. 591억 달러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두 번째로 이제 높았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가 지난 10년 동안의 수출액이 가장 낮았었을 때예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 얘기는 경상수지를 대부분 구성하는 건 무역수지예요. 수출과 수입이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흑자가 크다는 얘기는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크다는 얘기는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들이 불황형 흑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그러니까 수출액이 낮았던 때가 2015, 16년도였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죠. 경제가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부품 수입해다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좀 위축됐을 때 그냥 좀 말 그대로 흑자를 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위축됐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이런 흑자는요. 그런데 이제 이 두 해를 빼놓으면 가장 역대 가장 최고 기록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런 이번은 이제 수출이 지금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군요. 2018년도 수출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는 상회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내용상 가장 좋은 흑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호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수출이 지금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우려를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데가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 중에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자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작년에 엄청 떨어졌다가 폭락했다가 올해 한 70달러 선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석유화학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석유가 수입이 또 늘어야 되잖아요. 일단 석유가 들어와야 화학을 그렇죠. 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가 지금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입 느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출이 그만큼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거다.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2018년 같은 경우가 지금 역대 올해를 제외하고 제일 높았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가 한 전체 수출액 증가에 한 57% 끌어올렸어요. 아, 절반 이상이네요. 예. 네네네. 근데 올해는 뭐냐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되는데 19%뿐이 못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들이 골고루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예. 너무 집중적으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예. 이제 분산되면 더 안전하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출도 다변화됐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반도체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같이 직격탄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10대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18년에 한 72% 차지했는데 이게 한 68%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품목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출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예. 이렇게 기자분들이 좀 공부해서 친절하게 예. 교수님처럼 알려주면 모든 사람의 기분이 좀 좋을 텐데 이 코로나 와중에 별로 예. 그런 말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지금 예. 좋은 소식 전해주셨지만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부채 동향을 감안해서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거 수출은 잘 되는 건 기분 좋은 네. 소식이지만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큰 문제입니다. 국가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잘 있는데 살고. 네네. 가계는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골병 들고 있습니다. 가계는 골병을 들고 있는데 가계 부채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그 국제 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발표한 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지난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47개 국가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증가폭이 제일 커요. 가계부채 증가 47개 국가 중에서. 폭이. 아.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19년 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이제 가계부채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 채무는 크게 증가했고 제일 많이 증가한 주요 나라 국가 중에서 그리고 국가 채무는 가장 적게 증가한 나라. 그래서 이 비율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가계 채무 대비 국가 채무가 한 0.4배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40%뿐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6.3배니까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5배 이상을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채무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제 유로존 위기를 우리가 또 이제 금융위기에 유럽 국가들이 일부 겪었잖아요. 그런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무슨 뭐 우리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요.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 그리고 더 오래전에 이제 자산 거품 붕괴가 된 일본 같은 경우들의 나라들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이 나라들이 되게 겪었던 게 가계 채무가 터져서 이런 게 터졌던 거예요. 그렇군요. 공통점이요. 그게 뭐 국가 부채 없고 가계 부채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아주 큰 폭탄이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그걸 한번 겪고 나서요. 네.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계 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채무를 다 방어를 한 상황에서 거예요. 빚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가계부채에만 치중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네. 가계 채무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네. 은행들이 부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을 그러니까 파산시킬 수 없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져요. 그럼 국가 재정이 또 나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가계가 안정이 안 되면요, 국가 재정도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선진 국가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 이 채무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 재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국가들은 가장 좋은 상태고 너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가 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계 대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가계들의 소득 대비 자산의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2배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근데 미국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5.5배가 안 됐었어요. 네. 우리는 이미 그걸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 가계 채무하고 부동산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고 칠 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채무도 그러니까 위험해진다. 국가 재정도 이제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좀 하면 늦지 않을까요? 늦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 채무에 대한 조정을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금융당국도 이제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동안의 정책의 결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 가계 채무를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이게 저 다음 정권이 되든 간에 결국 이게 폭탄 돌리기라는 이런 말이 시중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좀 투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정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재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키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미 그렇죠. 충분한 우리한테 흑자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가계가 다들 하나하나씩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일어날 염려는 없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굉장히 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계 채무가 만들어내는 금융위기가 이건 한번 터지면은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거 지금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금융위기가 겪었던 나라라든가 유로존 위기 겪었던 나라들이 1인당 소득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12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에 넣어줘야지 그렇죠. 그 위기를 넘길 수 비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적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이런 소식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너무 한 가지만 보도하고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나오셔서 듣는 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 저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건국대 경제학과 최벽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